저는 기본적으로 사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고 법대에서 법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 후에 법무장교로서 20여 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민간인이 돼서는 한 12, 13년 정도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군은 어떤 정파에 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적 기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우리가 항상 정치적인 중립 의지를 가지고 그런 관념 하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입장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대장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병사들이랑 한 200km씩 행군을 하면서 어디 군 생활의 어떤 애환, 어려움도 경험한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2년도 김대엽 병풍 공작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유해창 아드님 병역비리 사건을 은폐해 준 범인인 것처럼 지목되어서 언론에 완전히 조리돌림을 당하고 국회 국방위 법사위 청문회에 끌려다니고 또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고 한마디로 국민 대사기극의 희생자가 돼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무현 5년 동안 제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위 정치 사기극, 국민을 속이는 정치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나라를 좀먹는 것인가를 제 뼛속 깊이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요즘에 작태가 또 과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다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도 병풍 공작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2003년도에 탄생한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소위 사법개혁의 일내용으로서 추진되던 군사법개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당시 육군 대령 신분에 헌병 기무의 뒷조사를 받고 온갖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어려울 때지만 제 모든 것을 던져서 군사법 개혁 방향이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군사법 개혁안이 결국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그런 제가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정부 때 2003년도 4년도 때 추진되던 기본적인 군사법 개혁 방향이 아마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정말 평생을 나라 지키는 일에 또 군법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안보를 중시하고 또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 지휘관이라든가 장병들의 어떤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또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이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통신 내용을 100% 감청합니다. 민주국가인데 100%. 무슨 간첩 혐의가 있건 없건 국경을 넘는 통화에 대해서는 100% 감청합니다. 그건 엄청난 인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국 국민들은 한 명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안보가 관련된다고 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이건
보도 금지입니다 하면 보도를 안 합니다. 재판 진행도 비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에 해부된 것도 비밀로 합니다. 판결 선고된 것까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영화를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라고 하면 재판장과 변호사와 담당 검사가 소곤소곤 되면서 재판을 연기하거나 비공개로 하는 걸로 바꾸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하는데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그럼 우리는 언론이 붙어서 뭐가 문제라더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차적으로 기술적인 원인 조사는 철저하게 그건 국가 보안에 붙입니다. 설사 제작상 설계상에 큰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적인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잘못했느냐 사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그래서 참 그 국가안보라고 하는 부분 그 개념이 사실상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을 이끄는 핵심적인 가치다. 그 다음에 미국이 월남전 패전한 후에 골드워터 니콜스 법이라고 하는 소위 국방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국방의 개혁을 가져옵니다. 그 이후로 미군이 국제적인 어떤 전투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1인당 국민소득 시대에 가지고 있던 국군조직법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9.11 사태 이후에 홈랜드 시큐리티 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미국의 본토 방위를 위한 공적 조직 그런 그룹이 만들어진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수록 안보, 군. 오늘은 제가 사실은 현행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부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법의 역사가 어떤가 아주 짧은 역사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사법 제도는 크게 다섯 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미 군정청의 아고라고 하는 법률 고문의 그 조언에 따라서 우리 손성겸이라는 사람이 1920년에 미국의 군법전을 번역해서 일본식 군법 배입법 용어로 만든 조선경비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보완을 해서 국방경비법으로 됐고요. 그게 이제 6.25 전후로 해서 우리 어려운 나라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비상계엄 제도라든가 또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계엄화 군사재판한 특별조치령이라든가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대한 특별조치령이라든가 소위 비상시에 그 소위 법률에 준하는 대통령 명령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재판 운영이 매우 엄하게 처벌이 엄하게 되니까 그로 인한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국방경비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국방경비법의 어떤 엄혹성 또 국방경비법은 우리나라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절차는 독일을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서 온 우리 일반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데 반해서 우리 군법 부분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일국에 두 개의 체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또 이제 그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가 또 5.16 부산 정치파동과 같은 어떤 군사재판 제도가 정치적인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제 국방경비법 시대에 군사법원 제도가 헌법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이제 2차 개정헌법에서 83조 2항에서 이제 군사재판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군법회의법입니다. 그게 1962년도 국가재건 체계회의를 통해서 통과하는데, 그 다음에 그 군법회의법을 이제 군법회의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가 비상설이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때 설치되는 건데, 군법회의도 일반 사법제도와 똑같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군사재판이라는 용어로 바꿔요. 그래서 헌법에도 반영하면서 이제 군사법원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2년도 1월경인가요? 그 다음에 22년 7월경부터 시행된 소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정된 군사법제도 개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사법원 제도가 이제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군사법원 제도를 군에 두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아까 우리 김재창 선배님도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제도가 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가, 이걸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사법제도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체계가 국가를 보위하는 국가안보 기능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군 통수권을 보좌하는 하나의 수단적인 기구로서의 어떤 그 처벌 절차를 일반 민간 재판소와 분리해서 군 조직에다 부치한 것이다. 통상 그렇게 전통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지금의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군사력을 가진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군에 부치된 군사법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 미국, 또 투르키에, 그다음에 아마 우리 반대편에 있는 우리 그 적성 국가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패전 국가인 독일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군사재판 제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재판 제도가 헌법적인 근거는 뭐냐? 지금은 우리가 헌법 110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10조에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재판 제도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군사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군사재판의 조직 권한, 기타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이런 재판은 단심제로 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이제 헌법 조항이 있는데, 지금 많은 법률가들이 이것이 헌법적인 근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110조 그 군사법원의 헌법적 근거라고 하는 그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군사재판제도의 근거냐? 미국에서는 첫째, 대통령의 군통수권이다.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보좌하게 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회가 육해군에 관한 규율을 정할 권한을 헌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국의 사법부에 관한 조항에 군인이나 군속 등은 민간 연방 대배심의 심사를 받을 재판해부되기 전에 그럴 권리가 일반인들이 있는데 군인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군사재판제도의 근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상 설명이 되는데, 우리 저연헌법이 생기기 전에 국방경비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연역적으로는 군사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군통수권이라 할 수 있다.